3섹션 평화 인권 교육의 미래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섹션 자장을 맡으실 이용기 교원대학교 교수님은 현재 역사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연구의 지평이 넓은 분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시기도 넓고, 그리고 어떤 구술의 영역까지 연구 지평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교원대학교로 옮기신 이후에는 교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용기 선생님께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용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구 영역이 넓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 전공 분야가 뚜렷하지 않단 말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 4.3이 어떤 평화로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평화 인권 교육 또는 이제 평화 교육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모색하는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세션 이제 맡아 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전부 사실 4.3과 이제 깊은 관련을 이제 맺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4.3의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역이 넓다니까 이것저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제주도 오면서 이 제주 4.3이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무엇일까, 또 이제 제가 이제 4.3을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것도 새삼 다시 이렇게 기억이 나곤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학부 다닐 때 한라산이라는 시를 통해서 아마 4.3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산하라는 이제 필명을 쓰시는 분께서 한라산이라는 시를 녹두서평인가 뭐 하여튼 그런 데다 이제 발표를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 사실 뭐 제주 4.3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선배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4.3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뭐 그랬던 기억도 좀 나고요. 그런데 뭐 그 시를 이제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가 발표될 때는 1980년대라는 이제 시대상에 이제 기대고 있다 보니 좀 항쟁사적인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그 시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또 한 30년이 이제 넘게 흐른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4.3에 대한 어떤 진실을 찾는 그런 작업들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남겨진 과제이겠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기억을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평화로 또는 평화 교육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또 저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세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욱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이론적인 지평을 여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현장에서 이 문제를 또 실험하고 계시는 이제 조정화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또 4.3을 어떻게 평화교육으로 이끌 것인가 말씀을 해주실 테고, 또 이 평화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실천적인 활동을 해오신 이대훈 선생님께서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평화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이렇게 넓은 맥락으로 정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3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최욱은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기념분과위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또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일사를 전공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홀로코스트 문제라든가 또는 뭐 그것 관련된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기념의 미래라고 또 작년에 이렇게 좋은 책도 쓰시고, 그래서 기억 연구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은 업적들을 남기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최욱은 선생님께 역사 기반 평화 교육의 개념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맡은 발제 제목이 굉장히 길죠. 원래 더 길었는데 두 줄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줄여봤고요. 문제 의식은 독자로서 4.3을 만난 건 오래됐었지만 제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아마추어지만 4.3 문제를 손을 대고 그다음에 국내에 여러 선생님들 쓰신 글들을 몇 차례씩 탐독을 했던 게 2003년 4년 그때였어요. 그리고 제노사이드 책을 쓸 때 애초에는 제노사이드 개념 거기에서 논쟁의 핵심까지만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제안이 있어서 사례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책이 갑자기 커졌고 그 가운데 고맙게 기회를 생각을 해서 4.3 문제를 분명 엄청난 자산이 있는데 해석이 이게 단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국제법 판례라든지 아니면 그 해외 제노사이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사 연구자이지만 이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구석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관심은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쪽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기념을 어떻게 할 건지 쪽으로 옮겨오면서 현재 도달한 마지막 결론은 기념은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된 그런 경우는 기념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민주화운동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그 발휘하는 권한이 너무 세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뭐랄까 민주화운동 기념 이건 앞으로 그 쭉 해 가야 되겠지만 내가 더 궁리하고 고민할 그런 핵심 영역은 아닌 것 같다를 한 1, 2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는 평화교육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학생으로서 한편으로서는 또 다른 분들과 나눌 게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10년 계획의 이제 첫걸음이겠지요. 평화의 개념 저는 갈통을 통해서 처음 접했고 그다음에 평화 교육에 관해서 특히 영미권에서 엄청난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의외로 제가 유학했던 독일에서는 평화기념관 자체라는 거 그 이름이 굉장히 드물고요. 평화 교육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평화 기념관이 있어도 사실은 기념관이 아니라 조그만 기념실 정도에 불과한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뭔가 이쪽이 엄청난 폭력, 가해, 희생 이런 텃밭 같은데 왜 그 평화 교육에 관한 이론 방법은 그렇게 서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한나라 한나라 이렇게 오버뷰를 해보니까 뭐랄까 그 처절한 그 과거를 겪었던 현대사의 사건을 겪었던 곳에서는 의외로 평화교육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그 경험, 그러니까 피폭 경험이라든지 내전, 집단학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직접적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평화가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당위, 그 다음에 폭력과 내란과 학살과 소요, 그 아닌 곳으로 가야 되라는 방향성 정도의 그 얽매이고 그 언저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몇 개 그 나라들의 경우에 그렇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빼면 평화 교육이 영미권 제외하고는 그렇게 제가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해 있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평화를 얘기하면서 제주 4.3 그 평화의 섬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강사로서 제가 평화교육, 인권교육 관련해서 4.3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참 낯뜨거웠어요. 할 얘기 별로 없는데 라고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 강연 시리즈, 교육 시리즈에 오신 분들이 다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평화에 대한 염원은 분명히 강하고 그다음 평화의 정체성은 있는데 무엇이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첫째로 한국 사회가 한국 전쟁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또 일본군 위안부 같은 식민지 시절의 그런 착취와 고통의 경험 때문에 즉자적 수준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가공할 여유, 가공할 어떤 노력은 아직 충분치 않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 서구에서 발전했던 평화 교육의 유형을 저는 4가지로 오늘 정리했지만 많게 보면 7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유형들의 한번 한국의 상황, 4.3의 상황을 대입을 해보면서 단일 답안은 아니겠지만 어떤 게 가장 유력한 그릇이 될 건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한 그릇에 담기 어렵다면 다른 그릇을 차용을 하고 그래도 뭔가 빠지는 게 있다면 그 그릇 만들 때가 됐다라고 하는 좀 야심적인 그런 발걸음에서부터 오늘 발표를 구상하게 됐고요. 그다음 현재 조성윤 교수님, 양정필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공동 연구진과 함께 4.3 평화 인권 교육에 관한 그림을 중장기 플랜을 그리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바로 오늘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하고 이렇게 한 10년 터널 파다 보면 우물 하나는 발견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이 부제를 평화교육으로서 4.3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서라고 달았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서론에 이어서 한국의 평화교육 굉장히 거칠게 정리했어요. 이 자리에 이제 김대훈 선생님도 와 계시고 평화교육의 전문가들이 계셔서 그렇게 나누기에는 너무 거칠다. 혹은 그 내용 속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스케치하고 그다음 설계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 그래서 요 엉성한 틀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바라볼 때 혹은 강사의 일원으로 수강자로서 참여했을 때 한국에서 평화교육이 얼마나 빈곤한가 혹은 어떤 영역은 충분히 차 있는데 다른 영역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이걸 이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손을 더 뻗어서 연계가 돼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인데 서구 지역발 평화 교육의 개념, 이론, 방법, 전략, 로드맵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거기에만 수입 버전으로 그대로 밀레 세탁기 사다 쓰듯이 월풀 사다 쓰듯이 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형이 있고 수요가 있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이쪽의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구가 예외다. 그래서 식민지 경험하고 그다음에 탈식민 상황에서 거의 예외 없이 서구 유산 속에서 독재도 경험하고 내전, 집단학살, 인권유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이 지구상 면적으로 볼 때 인구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수가 굉장히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공동묘지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인데 시체밭 위에 서 있는 기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구의 모형으로 이렇게 더 씌워서 놓치거나 혹은 포괄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게 뭔지를 한번 따져보자. 대차대조표 짜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역사 기반 평화 교육입니다. 아일랜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히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과
그 잉글랜드 런던과 얘기하면서 갑자기 시빅 에듀케이션으로 방향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선진국형 평화교육으로 많이 갔지요. 그게 갖고 있는 강점, 지효성, 그건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한국 학자들한테, 저한테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저쪽에 뛰어난 대가가 있고 고전이 있으면 그거 뺏기고 그거 따라가는 걸로 마음이 편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독일 모델이 한국에서 평화교육을 궁리하는데 이제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그 순간이 있었고요. 북아일랜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랄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그 태평양 제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의 중남부 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데 외국 친구들하고 저는 그 느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현대사에 기반한 평화교육이고, 이때의 평화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그 다음에 그 관용교육, 화해교육, 통일교육, 그 다음에 생태교육으로 얘기되는 수많은 그 가치지향의 그런 교육들이 있죠. 이런 것들과 동렬에 서 있기보다는 현재 우리 그 교육부의 10대 그 교육 주제 속에서는 평화교육이 따로 있질 않아요. 통일교육에 형용사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1에도 해당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반도를 통일하거나 체제 공존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테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적으로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국가적으로 소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그 다음에 그 인권의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를 통해서 연대할 수 있으려면, 그 다음에 생물 자원을 비롯해서 생태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러면서도 아무리 결핍에서 해방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자살률로 상징되듯이 내면의 평화 없이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6, 7개의 평화 개념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6, 7개가 서로 그 연계되어 있는데 이 접점을 좀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때로는 교과 과정 속에서, 때로는 범교과 주제 학습의 틀 속에서 여러 개의 그 형제 남매들 교육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화라고 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최고의 가치 속에서 인권, 비판적인 민주시민,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관용과 이해 등등이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꿈꾸는 평화교육은 커다란 그 지붕을 평화가 담당하고 나머지 그 공존할 수 있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그 밑에 그 트인 방처럼 자리 잡는 그런 개념이죠.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학교에서 평화교육할 때, 통일교육할 때,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할 때, 다문화교육할 때 항상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그 제주 4.3, 한국전쟁, 그 다음에 독재 시기 얘기하거든요. 한국에서 수많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치교육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거의 길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는가 저렇게 가공하는가의 문제만 있다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모적이고 경쟁하는지도 모르게 난립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억지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교육 당국만큼은 이제 이 그 수많은 10여 개의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고 급별로 연속성이 있고 차이가 있고 교과 과정 속에 반영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서는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누군가는 그림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국리를 하는 거고, 4.3의 경우가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평화교육하기에 제일 좋은 그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건이 진행이 됐어요. 47년도 3월 1일 봉기 그 3.1절 기념행사에서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마지막 한라산에서의 토벌이 끝났던 시점까지 본다면
홀로코스트가 수많은 이야기, 사건, 측면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죠. 5.18 기간 짧아요. 그 다음에 부마 짧아요. 그 제가 기념사업 그 초안을 맡아달라고 해갖고 궁리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 많아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부마의 경우는 진짜 고민돼요. 멋졌는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림들이 잘 안 나와요. 스토리들이 잘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4.3의 튼실한 연구가 풍부한 4.3 교육을 추동할 거고 4.3 교육이 어떤 때는 인권 교육으로서 어떤 때는 평화 교육으로서 어떤 때는 4.3 역사 그 자체로서 가르쳐지겠지만 한국 사회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의 그 이상 이걸 생각한다면 갖고 있는 유휴자산, 불용자산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 엄청나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4.3을 이제 남로당과 그 다음에 분단 극복의 문제로 보는 그 축, 그 다음에 냉전에서 미국을 겨냥하는 축, 또 그 중요하지만 그 예멘 난민 오늘 임지연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하게 공감하는데 4.3 때 살기 위해서 혹은 전후로 해서 일본 오사카를 비롯한 지역에 가 있던 분들 때로는 인도적 환대를 받았지만 때로는 배척당했죠. 아주 난민으로서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험을 4.3에 투입해서 의미 부여하자는 게 아니라 4.3 속에 이미 원래 그렇게 의미가 내장돼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걸 충분히 살려냈던가 그다음에 연구에서 못 건지면 논문과 단원권 안 나오면 교육으로 활용을 못해요. 2차 가공이 불가능하죠. 그다음 3차 가공 못해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시, 웹툰 이제 4.3은 조금 문이 열렸어요. 5.18은 물꼬가 터졌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전까지 연구자로서 4.3을 이제 평화의 관점에서 한번 빛을 다시 조명해 보자. 그 다음에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가능할지에 대한 거친 지도를 그리자. 그게 이제 저나 제 가까운 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 교육 당국에서 계속 고민해왔던 그런 것들의 해갈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오늘 구성을 했고요. 예, 제주를 상징하는 팽나무 제 친한 친구가 일부러 그 찍어서 제 책에 실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사진인데요. 사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오늘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4.3 교육은 평화를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얕고 좁다. 넓으면 중식이라도 담을 수 있고 깊으면 국물이라도 담을 수 있는데 그 간장 종지 같아요. 얼마 못 담을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놓치고 있는 자산들 이거 좀 그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평화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얼굴을 가졌는데 제주 4.3에서의 평화는 이제 아마도 그 소요의 학살에 지향된 모습 그 다음에 반도의 통일 이 정도로 굉장히 단선적이지는 않지만 선이 뻔히 보이는 그 정도 눈으로 연구를 하니까 그거보다 적은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의 불안정, 그러니까 공동체의 파괴, 사람들의 그 복수와 공포 속에서 그 요동하는 마음, 트라우마, 또 그 트라우마가 남성과 여성이 그 체감되는 방식이 다르고요. 재현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 권기숙 선생님 연구해 줬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폭력, 또 한편에서는 생태의 그 균형에 이르기까지 한번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중 조명을 4.3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튼실한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의 물꼬는 트인다라고 믿는 거죠. 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했던 그
무명천 할머니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무명천 할머니의 집이라든지 혹은 그 수많은 그 강명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런 공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인지적 차원으로 세계관의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고 수많은 기념 의례와 기념물 전시는 이걸 촉발시켜주는 보조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7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4개 정도로 다시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세 번째 정의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한국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건 학교폭력 방지, 저감을 위해서 갈등 해결을 통한 평화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피스모모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인권위원회가 할 역할이 또한 있지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거 이거예요. 사실 딴 나라에서는 평화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이런 거 간판 안 내걸어요. 선진국의 거의 대부분은 civic education이에요. 그냥 시민교육이라는 조용한 이름 속에서 인권, 다문화, 평화, 화해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뭔 메뉴를 그렇게 많이 거는데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상대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조금 더 그렇게 우대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민주시민교육으로 이게 핵심은 사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민 대 시민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에 초점이 가 있지 평화교육과 전면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민주시민교육 위주로 간다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행발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갈등의 다면적인 폭발 상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만 가지고는 다문화 교육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좀 더 큰 그림과 좀 더 큰 그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인권교육으로서 평화교육은 꾸준히 지금처럼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바깥에서 보다 보니까 오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뒤에 혹시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그 제가 틀리거나 잘못 본 게 있다면 그건 짚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미국식 갈등 해결 훈련이 하나 필요한 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건 되게 바깥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잠깐 몇 시간 맡기는 그런 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학과 선생님들, 뭐 역사과라든지 아니면 사회과에서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현대사를 가지고서 평화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망도 보여주고 방법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없지? 라고 하는 느낌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들이 쓰신 한국전쟁을 가지고 평화교육안을 만든 걸 보더라도 뭔가 예전에 비하면 한 단계 넘어왔는데 그 다음 수로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평화교육 하실 때 가장 수월한 건 자기 생활세계 인근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가르치거나 아니면 거기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학교 밖 평화교육의 그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원도처럼 DMZ의 아우라는 엄청난데 평화공원으로서의 가공과 그 다음에 안내는 부실하죠. 그 다음에 춘천 미군기지 물러가고 평화생태공원 만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그 꽃밭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꽃이 평화의 상징이지만 꽃 심어놓는다고 평화가 넘치지는 않죠. 교육되지는 않죠. 딱 그 상태예요.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 경북 칠곡 낙동강 전투 치열했던 거기에 가면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모의 사격하는 데예요. 그리고 탭댄스 쓰면서 북진 하는 거거든요. 와, 평화 여기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곳에 마치 일본의
공습이 있었고 피폭된 곳은 무조건 평화공원 하듯이 우리도 사람 죽은 곳은 평화공원 하는데 그 구성 방식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제외하고는 여긴 예술가들의 손과 숨결이 들어있어서 좀 남달라요. 그런데 이제 노근이 평화공원에서는 이팝나무, 조팝나무 속에서 잠시 마음의 안정을 얻지요. 그런데 그 공원 자체는 평화한 그런 그 구성으로는 되질 않고요. 거창추모공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위령하는 곳이죠. 자, 한국 평화교육의 문제점. 제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평화 개념이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만나면 각자 생각하는, 표상하고 있는 게 달라서 얘기가 잘 돌질 않는데 차고 넘치게 공부하면 제 손이 그 대화 협상, 갈등 그 해결 쪽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손 쭉 뻗어서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손들이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별도의 행성이 돌듯이 지금 그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서로 접점, 교차점 이거는 약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 없는 평화교육, 이건 그 한국의 깨인 시민들이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현 단계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국민이 지향해야 될 1차적으로 시급한 평화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제 세대 위에는 쉬웠어요. 통일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날, 그렇지만 빈곤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이었죠. 백두와 제주가 손을 잡는 그날이라고 굉장히 낭만적인 견해 속에 있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통일의 얘기 나오면 어디서 봤는지 자꾸 통일 비용 얘기해요. 그래서 노인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저 연금 우리한테 뺏어갈 거지라고 하는 세대 간 갈등처럼 북한, 이탈 동포들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학에 정원 외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의 그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좋니? 정원 외인데 공정 문제에 해당 안 되잖아 라고 했더니 취업할 때 경쟁할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만장일치 합의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다문화 사회로서 그 인종 간, 문화 간, 종교 간 갈등을 최우선시할 건지, 세대 간 갈등을 해결을 최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물질적 결핍과 복지망에 튼실하게 만드는 거, 이걸 먼저 할 건지, 이제는 합의를 하고 그 주종관계 같은 것들을 잠정적으로나마 얘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화라고 이렇게 조계종 다르고 화엄종 다르고 하는 식의 도노점수 또 반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암묵적 평화 논의는 이제는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지연 선생님이 일관되게 지난 한 30년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 열어오신 길인데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림자가 너무 세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염려하는 건 그 하나예요.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독일의 역사 교육에서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방조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바라보는 유리창 너머로 커튼 뒤에 숨어서 바라보는 온루커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직업윤리 때문에 때로는 담대한 가슴 때문에 때로는 인도적 양심 때문에 누군가의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손을 내주는 그런 의로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가운데 독일의 역사 교육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해자였던 사건에 대해서 눈을 돌리라. 맹목적으로 돼서 진짜 나라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가해자는 우리 속에 있어요. 독일 애들이 자기 반성할 때 표어처럼 삼은 게 있어요. Die Täter sind uns. 가해자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세대 그때 뭐 했어요? 물러나세요. 나치 그 부역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가운데 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의 피와 그의 DNA와 그가 쌓았던 부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으나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고 누군가는 기업과 교육의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론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독일의 역사 교육이잖아요. 이게 한국 버전으로 오면 이상하게 왜 빌리 브란트는 무릎 꿇었는데 니는 안 꿇러 하면서 쟤는 눈물 흘렸는데 니는 왜 눈물 핑 돌지도 않노 하는 비난거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독일의 역사교육 얘기해달라고 지역교육청에서 어디서 그 오라에서 가보면 판이 짜여져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끝나고 나서 소감 들어보면 일본 아직 멀었어. 저쪽은 우등생 저쪽 지지나 라고 하는 뭘 하고 주파수를 내보내도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 이런 답답한 바로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없는 경쟁, 평화교육의 혼선 이런 데서 이제 잠시 그 숨을 돌리고 그 다음 이제 보죠. 서구에서의 평화교육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미국이 인종 갈등 그 다음에 문화적 갈등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여기 그 무역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화협상 교육으로 평화교육이 발전한 거 맞는데 한편에서는 그 아까 그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 문제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흑인들 문제 얘기 나왔었죠. 여기에는 배보상 문제가 따라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없지만 이거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손 대면 될 문제 싹 피해서 그거 대신에 추인검처럼 사용하는 게 홀로코스트 교육이잖아요. 미국에서. 인권교육 이거 저기 비용은 싸고 그 다음에 피해 볼 거 없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의 그 폭력 저감 그건 미국 사회가 처한 현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이 토양 속에서 국리 속에서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형식이 나오는데 우린 그러한 철저한 고민이 충분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화해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영무원 모델 저는 감동해요. 근데 영무원 모델은 대면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만 가능해요. 국가 단위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 우리 이제 과거는 한번 잊자 망각 협정 맺고 미래로 나가자 산 사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비겁한 짓이죠.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고 대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옆 사람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아파트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영무원 모델은 불길처럼 들판에 가능한 곳에서 몇 개가 불타듯이 번질 것이지 광역지자체나 그 국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닌 거죠.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역사 기반 평화 교육은 역사 교육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과마다 교육부 내에서 교육청 내에서 싸움 나요. 역사는 소재일 뿐 언제든지 해체하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텃밭이고 당근을 심든 감자를 심든 옥수수를 심든 쌀을 심든 그거는 같은 밭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범교과 접근 필요하죠. 교과 이기주의를 넘어서려면 선생님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교육부가 그래야죠. 그래서 급별 연속성, 교과 간 이렇게 횡으로 어크로스 할 수 있는 그거를 교육부가 그랜드 디자인 해줘야죠. 디자인이 필요한 대목은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중요한 측면이 있죠. 독일의 역사교육은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구조를 파악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구조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수수방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그 희생 적을 때 나서라. 이게 독일 역사교육의 핵심이죠. 구조 파악해야 돼요. 자꾸 감성적 접근, 스토리적 접근 그으로만 가면 이거 안 보이거든요. 암기식 교육, 선생님의 주도 교육이 여전히 필요해요. 또 한편에서 이제 학생들과의 대화 교육, 감성 교육이 필요한 건 가해자, 희생자, 방조자의 내면의 동기, 고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행위 동기와 구조들에 대한 파악을 동시에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그 가치 제한 교육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그래서 서울에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도 교육자료 올리면 제주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바로 다운받고 피드백해서 더 튼실한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래 장터가 필요해요. 무상의 공공의 거래 장터. 초중고 같이 쓸 수 있고 여러 교육과 같이 쓸 수 있는 바로 평화교육의 온라인 플랫폼. 그 가운데 제주 4.3도 제주도도 그 일종의 협력을 하면 되는 거죠. 교육부가 할 일이고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4.3은 재산 풍부한데 스토리가 넘쳐나요. 그 다음에 그 가해자 스토리, 가해자였다 희생자 됐던 스토리, 희생자였다 방조자로 갔다 다시 그 엄청난 희생자 같던 스토리, 지역마다 넘쳐나죠. 이거 목적성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4.3 그 평화재단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는 연구나 자료 수집 그 작업과 동시에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쓰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주 4.3은 냉전의 세계 구도에서부터 미시적인 마을에서의 원한관계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스토리를 엄청 품고 있어요. 이거 활용해야죠. 그 다음에 지역 차원이었으나 냉전의 축도였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쟁의 예고탄이었고 그 다음에 육지 것들과 뒤엉킨 그런 사건이었죠. 바로 가정, 마을 공동체, 지역, 지방,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그 리저널 커뮤니티, 그 다음에 세계가 엮인 보기 드문 사건이죠. 의미로 엮인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의 전개로 엮인 그런 경우죠. 이제 4.3 평화교육의 전략 이렇게 진한 글씨로 제가 몇 개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 평화를 위협했던 다양한 그 차원의 그 폭력들을 우리가 좀 그 터치해보고 이걸 반대편에 그 쓰면 뭘까? 그다음에 글로 가려면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 이런 것들로 학생들한테 말을 그 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직결된 그 측면들 또 소통, 이해, 관용, 화해, 인권, 정의가 결핍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가공할 결과 그다음에 똑같은 조건인데 김행렬처럼 문영순처럼 몰라부장처럼 또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것들 사이에 차이까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우리한테 뭔가 도발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편향의 사고의 위험성을 부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이후의 역사 얘기예요. 4.3 이후에 광주와 더불어서 제주는 불도저처럼 길을 내왔죠. 4.3 평화공원에서 본보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거칠지만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교사 연수하고 하면서 뭔가 다른 지역이 쫓아올 수 있는 도로를 닦았거든요. 요 측면 가운데 우리가 현재 성취한 것, 바로 성취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그거 로드맵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 과거사 극복에서 미연의 과제, 이거는 우리가 최선진이에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지요.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이행기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가 또 어떤 전략을 쓰는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듣길 원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말로만 작성하면 안 돼요. 국내 통용 버전으로 또 민족 차원에서 뱅뱅뱅 도는 그런 그 저수지 되면 안 되지요. 영어로, 중국어로, 일어로, 가능하면 유엔 언어로 해서 핵심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몇몇 중요 자료들은 바로 다국어로 해갖고요. 교육부만 할 수 있어요. 학교 교육 차원에서 해서 바깥으로 향해서 열려 있고 접근성 뛰어나고 활용하기에 간편한 그런 그 평화교육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지금 교육 현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준비한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우근 교수님께서 이제 10년 장기 계획을 오늘 이제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에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더 이제 들을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평화의 관점으로 보는 제주 4.3이라는 제목으로 조정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조정아 선생님은 지금 경기도 일산 동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그 청소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체험 캠프 또 이제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연대 사업부장을 맡아가지고 그 역사교육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청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4.3과 관련해서 발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럽게도 4.3과 관련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4.3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지나면 이제 아이들과 이제 4.3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온라인 시대이지만 이 4.3을 친구들에게 꼭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산 동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교사 조정아이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중일 학생들의 역사 대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 역사교육 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이지만 바로 이틀 전에 일본의 그 류큐대 그 야마구치 선생님과 제가 지금 1학년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역사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일 간에 그 어떻게 보면 서로 보편적인 가치, 그다음에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고통에 서로 공감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이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제강점기나 현대사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 일본이 더 싫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교육을 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되고요. 4.3 또한 우리가 이제 평화교육, 인권교육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나라고 하는 고민이 없다면 제대로 친구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 의미가, 그 성찰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평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실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역사 교육에서 평화나 평화 교육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노력들은 해 왔는가? 그런 고민들은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다양한 그 수준과 범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평화가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이제 실현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런 상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평화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면 평화교육은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교육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평화교육에서 역사의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평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이것이 평화교육이다라고 그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 평화는 아주 그 뭐 좋은 말들의 그 향연이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선한 말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폭력과 갈등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폭력과 갈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능력, 폭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기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적대적인 타자상을 이제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평화교육에서는 그런 적대적인 타자상, 혐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화 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길러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에 대해서 타인이 이제 겪었었던 그 타인이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이제 겪었었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평화가 없는 이 상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비판적인 능력,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능력, 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화 교육에서 이제 다뤄야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평화 교육에서 이제 그런 폭력과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역사에서는 그렇다면 이 평화 교육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주제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이 폭력과 갈등과 관련한 게 뭐 예를 들면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관련한 거, 국가 폭력과 관련한 거, 그리고 뭐 민간인 학살이나 제노사이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에서의 평화 교육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 폭력, 국가 폭력, 그다음에 뭐 민간인 학살이나 제노사이드를 다룰 때 여기서 이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저는 평화 교육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놓여졌을 때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평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일어났는지, 이 폭력이 왜 일어났는지, 뭐 구조적인 뭐 원인이나 배경, 뭐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뭐 사회적인 편견,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또 어떻게 그런 행위가 그런 폭력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쨌든 폭력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 역사의 행위자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구체적인 행위와 선택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영역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생애사나 구술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만난다면 더욱더 좀 그 폭력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렇다면 이 폭력을 어떻게 줄일까? 뭐 어떤 선생님은 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지턱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말씀하시는 게 네, 이게 네. 그리고 또 이 역사 교육에서 또 이제 이 평화 교육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주제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저는 이 폭력 문제 말고도 과거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역사가 평화사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가해자의 처벌과 그다음 뭐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보편적인 인권, 폭력에 대한 인간의 그 보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면 다시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정리의 파트야말로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런 뭐 설명뿐만이 아니라 같이 세트로 이 과거사 정리 파트를 함께 공부를 시켜야 더 효과적인 4.3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 주제이기도 한 기억의 전승과 관련한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러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 국가, 사회 국가를 넘어서 어쨌든 그 글로벌한 문제이고 그 차원에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차원에서 뭐 국제인권법이나 지구적인 연대 요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요 부분도 같이 공부를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더 효과적인 평화인권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4.3 교육의 이런 평화 교육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4.3에선 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최우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폭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를 한다거나 국가 폭력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 뭐 그냥 뭐 힘들었다, 피해자들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수많은 희생이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폭력의 원인, 이 4.3이 국가 폭력 공권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 폭력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폭력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애사 구술사를 통해서 고통과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의 이제 공감하는 것, 그다음에 폭력에 저항했던 의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폭력 극복의 역사 또한 평화 교육의 하나의 큰 영역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사 정리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토론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현장, 그 뭐 학살 현장이나 이런 현장과 기념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남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4.3을 평화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좀 추가해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뭐 앞부분 4.3과 관련해서 서술 말고도 마지막 6단원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 과거사 정리라고 하는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여기 뭐 학습 요소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자료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4.3을 이제 과거의 아픈 역사가 아니라 어쨌든 인권과 그다음 폭력을 극복한 역사로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이제 지점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3 그 서술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과 관련해서 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당시 제주도민의 민심을 보여주는 서술들이 곳곳에 보여요. 그리고 뭐 또 뭐 미군정에 의한 분노가 겹쳐서 대규모 항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4.3을 또 항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많이 보셨는데요. 저는 이 평화사, 이 평화적인 관점에서 이 제주 주로 이제 4.3 사건 자체가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개 과정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주로 요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개 과정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동아교과서 선생님이 쓰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박스 쳐놓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분노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3.1절 그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어디냐면은 그 한라산 그
뭐 해제까지 금종령 해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없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문치사와 관련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3.1절 기념식 같은 경우도 기마 경찰에 의해 가지고 뭐 학생이 치여주고 6명이 희생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3.1절 행사가 더 커지게 되고 그 뒤에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요구, 생존권과 관련한 요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구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이런 폭력의 그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4.3을 제대로 정의하고 학생들이 성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뭐 3.1절, 그 다음에 뭐 4.3, 뭐 무장봉기, 뭐 이런 식으로는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치사,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와 있는 뭐 즉결 처형, 그 다음에 또 특히 50선거 이후에 있었던 통행금지나 그 다음에 그 계엄령 선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돼야지만 학생들이 성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토벌 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간인 피해자 통계와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교과서에는 사상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과거 청산의 그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4.3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거의 그 국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인권이 유린된 이런 피해 사실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 맥락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의 관점으로 제주 4.3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역사교사인 저도 이 4.3을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냉전의 상황, 뭐 지도부들이랑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 뭐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다 가르친다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4.3을.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 맞게 그냥 쉬운 방법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도장이라고 하는 평화 그림책이 4.3과 관련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의외로 여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수업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인물 관계도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이 실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존자로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는 희생이 되셨고 4.3 사건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 외삼촌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이 어머니 외삼촌은 이 시리 주인공 시리의 어머니를 그 살해한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의 어머니랑 시리가 동굴 안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외삼촌이 경찰이었었는데 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사살이 되고 그치만 이제 이 시리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살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해자였지만 어쨌든 이 시리를 살리는 그리고 계속 이제 키우는 요런 이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인공 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마을 사람들 안에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희생자, 그 다음에 또 자수한 피해자. 근데 이 노인 같은 경우는 동굴 안에서 얘기하면은 다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밀고 했었던 뭐 밀고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트럭에 실려갔었던 희생자들. 그다음에 뭐 외삼촌 아까 경찰이었었던 외삼촌 그다음에 여기서 어머니는 외삼촌의 누나인데요. 이 경찰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살아남았었던 분이거든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못했었던 방관자. 그리고 뭐 미군정 경찰, 육지경찰, 서북청년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동화책만으로도 이런 다양한 제가 이제 색깔을 다 달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행위, 그다음에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이때 발생한 폭력은 무엇이었는가, 그다음에 폭력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폭력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마을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마을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도 확대시켜가지고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다 한 다음에 마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뭐 해주고 싶은 말 또는 여기에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한 것 같으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질문 던진다면 자연스럽게 화해와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애사를 위해 통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공역사교사 모임의 그 젊은 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셨었던 문승찬 선생님이라고 아이디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이렇게 수업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안인행 할아버지, 피해자들의 증언, 서북청년단, 뭐 국가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북촌마을, 여긴 학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폭력에 저항했었던 문영순, 순경,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뭐 국가 책임의 문제, 여기 다양한 부분들을 이런 생애사 카드를 통해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요즘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패들렛이라고 하는 게 요즘 있거든요. 패들렛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공유를 딱 시켜준 다음에 친구들한테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학살지를 한번 하나씩 찍어보자. 그러면 애들이 바로 온라인으로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여기는 이영거 선생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만들어 한번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그 지역을 통해 가지고 찍는다면은 학살의 특징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시기나 뭐 특징 이런 부분들도 이런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념관이나 생존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또 이 지도에다가 또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패들렛을 이용한 뭐 제주 4.3 다크 투어 뭐 지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평화교육이 아직 뭐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특히 이 민간 학살이나 제노사이드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나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단순히 피해가가 아니라 이제 지금 저는 이제 행위자의 관점과 폭력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생애사나 구술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조금 더 모형이라 그래야 되나? 이 폭력의 상황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공부하고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4.3 그 기념관의 아카이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술사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현장 교사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현장 교사 선생님의 정말 고민과 이렇게 경험이 물씬 담겨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교사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시고 하는데 우리들 왜 공부를 안 할까 좀 이해도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그 구체적인 어떤 뭐 좀 대안들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는 그 이대훈 선생님께서 코로나19 그 기후 위기 시대의 평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요거는 4.3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4.3을 좀 평화 교육으로 또는 평화 인권 교육으로 지향해 나간다고 할 때 이제 평화 교육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 교육에 대한 어떤 시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넓혀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발표해 주실 이대훈 선생님은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참여연대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셨고, 또 성공회대 NGO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평화 관련해 가지고 뭐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 오셨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그 통일부에서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임명이 돼서 우리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으로 계신 이대훈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공부가 많이 되는 포럼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소박하게 제가 생각하는 평화교육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사회자 선생님이 피스 모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하면은 모모는 모두로부터 배운다의 약칭이기도 하고요. 모모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고 평화교육 시민성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독일 소설 미하엘 엔데 모모에 나오는 옆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파워시키는 그런 존재가 교육자의 새로운 상이라고 생각해서 피스모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철학은 가르치지 않음이 있고요. 서로 모두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점점 폭력과 폭력 갈등이 심해질 걸로 예상되는 세계에 진입하고 있어서 평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단 폭력을 중요한 개념으로 삼고 있고 분단 폭력과 관련돼서 군사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 서열 이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교육의 장에서 풀어나가고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러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저기 자료가 있으니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에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오늘 세 번째로 나온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사례를 덧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 학생들하고 저기 성인부터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들까지 1년에 한 14,000명 정도가 코로나 이전에 모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저희 한 20여 명 정도 교육 진행자가 있어요. 강사라고 안 부르고 교육 진행자라고 부르고요. 가르치지 않음 때문에 교육 진행자로 부르는데 이제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이제 게임 비슷하게 해요. 가르치는 걸 안 하니까 텍스트를 안 씁니다. 지식 전달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비슷한 걸 많이 하는데 두 마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12명에서 15명 이렇게 두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윗마을 아랫마을이고요. 윗마을이 좀 잘 사는 유복한 마을이고 아랫마을이 소득이 낮고 힘든 그런 마을인데 각각 롤플레이를 해요. 이장 선생님이 있고 마을 경비대장이 있고 농민이 있고 슈퍼마켓 주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등등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역할을 맡아서 자기 역할에 진입을 해서 두 마을에서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서로 많이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을별로 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협상을 하는 것까지 이제 교실 안에서 15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협상에 대한 교육도 안 시키고요. 롤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교육도 없이 그냥 역할 주고 이런 마을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 3분 정도 설명하고 그림 보여주고 슬라이드 역사 설명한 다음에 롤플레이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랍게도 5분 안에 마을 사람 그 역할을 받기 시작해요. 이장님은 이장님처럼 늘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재밌죠? 일단 재밌어요. 일단 역할이라는 게 재밌어서 두 마을이 나뉘는데 아랫마을 힘든 마을은 교육장 문 바깥에 겨울이면 추운 데 가서 모여 있어야 돼요. 거기가 아랫마을이에요. 윗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교육장 안에서 대책을 세워요. 15분 안에. 그리고 이제 교육 진행자는 막 큰 소리 종이나 이런 걸 막 울려서 홍수가 몰아친다고 예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15분 안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간은 2시간인데 교실에서 시간 15분이라고 협상을 하는데 10번을 하게 되면 10번 그러니까 여러 팀마다 한 번씩 여러 팀에서 10번을 하게 되면 그중에 9번은 아랫마을 사람들이 홍수에 다 떠내려서 죽어요. 한 번 정도가 이제 협상을 해서 성공해서 일부를 윗마을에서 받아줘갖고 살려요. 여기까지가 20분 걸렸어요. 50분 수업인데 20분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막 싸우고 협상하고 사람 떠내려서 죽고 자기 역할 몰입하면서 굉장히 높은 이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나머지 30분 동안 윗마을은 어떻게 협의를 했고 아랫마을은 어떻게 협의를 했고 처음에 계획은 뭐였는데 계획이 어디서 어긋났고
어떤 발언이나 어떤 정보 때문에 흥분했고 누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거나 누가 밀었고 누가 먼저 막았고 못 들어오게 했고 아니면 받아주려고 했고 동정심이 언제 생겼고 동정심이 언제 분노로 바뀌었고 이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풀어내기 시작하고요. 거기 이제 교육 진행자는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윗마을에 가서는 아랫마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설치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주고 아랫마을에 가서는 윗마을에서 통로를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다. 거짓 정보를 주고 또 윗마을에 가서는 아랫마을 사람들이 도둑질을 잘한다. 또 거짓 정보를 주고 이제 그 기레기 역할을 합니다. 기레기 역할. 학생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제 기레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어떤 논의를 했고 자기가 어떻게 흥분했고 아니면 흥분을 안 했고 언제 동정심이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 무시당했고 이거를 풀어나가면 30명이 모여서 자기가 했던 것을 두세 가지씩만 기억해도 모두 90가지, 100가지의 기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두 집단 사이의 충돌이 얼마나 많은 수십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상승되거나 내려가거나 조절되거나 조절에 실패하는가, 협상이 언제 실패하고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 생기는가에 대해서 90가지에서 100가지 이상의 소재가 생겨요. 자기 경험치가 됩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사건을 통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자기 관찰에 대한 토대를 통해서 타인 관찰과 타인과 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한 관찰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이내믹, 역동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이해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적 사건 속에 숨어들어 있는 다양한 행위자, 조종환 선생님, 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이것이 폭력의 상승과 하향으로 가는 그러한 계기들에 대한 이해랑 바로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분 시간에는 저희 한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몇 년도에 몇 월 무슨 사건 만들어서 그거를 쭉 연대기로 맞추면서 조금 전에 했던 윗마을 아랫마을의 활동과 실제 일어난 사건과 유사점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와 연동된 평화 교육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는 평화 교육이라고 보고 그래서 교육의 교수 방법론 조금 외국어를 사용하자면 페다고지가 혁신돼야지만 폭력과 폭력적인 갈등에 대해서 깊은 배움을 성찰적 배움, 비판적 배움을 할 수가 있고 지식 중심의 텍스트 교육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저한테 이제 주제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교육 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생태 따루 평화 따루 또는 생태 위기 따루 폭력 따루의 이 분리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점은 저희가 근대 국가와 국제 시스템을 움직였던 기본적인 축들이 다 효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대중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의 국제적인 이동과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장 대도시 중심의 대량 소비와 대량 생산 중심의 이것이 이런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현재 시스템과 현재 자원과 이런 방식으로 2차, 3차의 위기를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스멀스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익숙한 시스템이 지금 우리한테 안 맞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인식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류의 패러다임에 대한 신뢰 근본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 전환의 중요한 징표로 읽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낸 근대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기타 인간이 아는 다른 주변의 자원과 생태에 대해서 무한의 가해를 가해도 괜찮다라는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폭력할 때
저희가 자연계를 서열적으로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비슷한 태도가 작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욕할 때라든가 누구의 인격을 무시할 때 저희가 자연계 생태계에서 비하하는 존재들, 동물들, 벌레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비하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다른 존재에게 폭력적으로 대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로나19로 야기된 저희의 문명적 판단, 시대적 판단에는 생태의 위기와 평화의 위기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해법이 잘 찾아지지 않겠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것을 교육의 과제로 풀어내면 교육적 대응도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특히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그러한 교육에 대비해야 되고요. 이것을 이제 요새 일각에서 유행되는 표현으로 한다면 모든 존재의 커먼즈, 모든 존재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 권리와 의미가 있는 평등한 존재로서의 커먼즈를 인간 넘어서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 목표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오셨을 때 벌써 오래됐어요. 벌써 한 6년 전이 되는데 그때 이 두 가지를 생태적 반성과 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연결시켜서 평화교육을 바꿔내려는 그러한 시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적 목표를 이렇게 인간 플러스 모든 존재의 다양성과 존엄성, 그 다음에 인간 플러스 모든 존재의 아픔과 폭력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생태적 존재감에 대한 어떤 겸손한 존재감, 그리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런 것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경계 넘는 감수성, 이런 점들을 교육 목표로 설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해서 조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제 또 쉽게 한번 사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교실 안에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한 배움이 조금 이 컨셉이 저한테 중요해서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유적지를 가거나 어떤 역사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을 통한 교육은 안 돼요. 사건의 흔적,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사건을 통해서 배움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건의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학습자가. 자기가 그 사건 속의 행위자가 대리로 되든 역할극을 통해서 되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되든 상상을 통해서 되든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되든 그 행위자가 직접 되는 게 사건을 통한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역할 카드를 나눠줘요. 그 역할 카드에는 저 강장 앞바다 이런 설명 쓰지 않고 연산호 이렇게 써 있어요. 연산호. 또 어떤 역할 카드는 상괭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역할 카드는 수혈견 이렇게 써 있어요. 수혈견 아세요? 수혈견? 평생 피만 뽑히는, 피 뽑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들의 그 수용소가 있어요. 집단 수용소가. 수혈견.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산호초 이렇게 써 있어요. 백화산호초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설명 없이 이 역할 카드를 가지고 자기의 짝꿍, 동료 연산호, 동료 상괭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니까 동료를 찾으려면 그 자기 역할 카드에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나 몸짓을 해야 돼요. 연산호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찾아나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행위자가 되고, 일단 이런 놀이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상괭이가 뭔지 잘 몰라요. 많은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상괭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옹야옹 하고 찾아요. 야옹야옹.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뒷면에 보면은 설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떼면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찾으면 설명 보고 찾아가서 짝꿍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상괭이들의 최근 상황, 연산호의 최근 상황, 백화된 산호초, 호주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의 3분의 1이 지금 죽었잖아요. 바닷물 온도 1도 올라가서, 그다음에 수혈견의 상황, 그다음에 북극의 물개들이 머리 깨져서 죽는 그런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조사하는데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10분에서 15분. 그다음에 전지에다가 이들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그 팀이, 두 사람 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이가 돼서 인간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50분짜리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경이와 연산호들이 인간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얼마나 구물망처럼 돼 있는지를 또 이런 활동으로 하게 되면서 저희 존재의 그물망을 또 체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 아하했던 순간, 답답했던 순간, 울컥했던 순간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움을 성취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티칭을 안 해도 돼요. 티칭을 안 하고 일종의 가이드, 관광 가이드처럼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배움과 성찰, 그다음에 서로 듣기 알아차리기는 학습자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생태폭력과 인간 사이의 폭력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쟤한테 해꾸지를 해도 될 정도로 내가 더 잘나고 쟤는 열등하다라는 서열화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서열화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페다고지, 이러한 배움의 방식의 장점을 뭐냐면 몇 시간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무 서열 없이, 어떤 서열 없이, 지식의 서열도 없고요. 누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말 잘하고 못하고의 서열, 아무 서열 없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그 사건을 경험하는 사건 경험 공동체가 됨으로써 서열 없는 집단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평화학에서는 그게 폭력을 극복하는 어떤 근원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서열 없이, 위아래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존재를 만날 수 있구나가 평화 세우기의 기본적인 능력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과제라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언어가 코로나19 기후위기, 19세기, 20세기 근대적 시스템으로 저희가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태에서 어떤 배움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 학습자들이 체험하는 그 사건과 사건 풀이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생각과 시스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어떤 시스템적 존재였구나라는 나의 성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포함해서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역사 교육에서 평화 교육과의 접점에서 계속 불편했던 점이 굉장히 많지만 계속 국사 중심적으로 역사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평화 교육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단순 인과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 침략을 이해하는 방식, 정복을 이해하는 방식, 영토 확장을 이해하는 방식, 단순 인과론이 굉장히 많아요. 광개토 대왕이 위대해서 영토를,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지 두 개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 인과론이 또 근대의 교육체제의 핵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넘어서려면은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복잡계고 지금의 현대 글로벌한 인간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복잡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여러 존재가 복수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속에 상호작용, 역동성을 계속 체험하고 느끼고 말한다는 것은 복잡계적인 사유와 언어를 개발하는 과정이어서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4차 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식 전달형 교육은 옛날 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 없어질 직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식 전달형 교육이 아니라 사건을 통한 교육. 그래서 저는 역사 교육에서도 역사 현장 탐방보다 그 사건을 교육의 장에서 적절하게 재현해서 사건의 재현, 이쪽으로 방점을 더 많이 두어야 되고요. 옛날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잖아요. 현재 계속 변형돼서 계속 이게 시스템 속에, 시스템은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패턴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건을 과거로만 보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일과의 패턴성을 보는, 네. 그렇게 하게 돼서 교육의 시작,
시공간에서 성찰적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자. 근데 이 성찰적 사건이 발생하려면 수평적 대화 능력이 핵심이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분단체제, 분단폭력, 군사주의 서열, 군대식, 그다음에 지식인 엘리티즘 이런 걸 다 합치면 서열이 거의 없는 경험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서열 없는 수평적 대화를 통한 배움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배움의 장에. 그래야지만 복잡게 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평적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니캉네캉 선생님 없이 니캉네캉 같이 부딪히고 체험해보고 롤플레이 해보고 생각해보고 느끼고 결론 안 내려도 우리가 같이 배우는 학습 공동체구나, 우리 반이구나, 우리 학교구나 라는 배움 공동체 형성이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평적 대화가 되면 분석이 잘 됩니다. 아까 윗마을 아랫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윗마을 아랫마을 모임을 교육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학습자들 사이에 꼰대가 있을 때, 말을 독점하고 아는 체를 많이 하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빠른 정답 내리고 했던 모범생 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수평적 대화가 되고 서로 다 골고루 얘기하는 게 좋지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분석이 돼요. 아, 이게 협상이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협상이. 그러니까 그 도둑질 많이 한다라는 거짓 정보를 그냥 그대로 의심도 않고,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능력,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을 안 하고 거짓 정보가 딱 흡수되니까 저 집단은 도둑질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서 협상하려는 삶을 맡게 됐구나라는 분석을 하게 돼요. 수평적 대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극기 부대에 계시는 할아버지들께서 저희가 하는 교육 망치려고 군복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셨는데, 교육 사보타지 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진짜 군복을 입고 오셨고 쩍벌하고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수평적 대화를 즐기는 그러한 예비 활동을 경험하시고 나서 모자 벗고 선글라스 내려놓고 아주 착하게 3시간 동안 교육받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대화가 갖고 있는 교육적 힘에 대해서 놓치지 말자. 자, 수평적 대화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요, 그 속에서 집단적 합리성이 생기고요. 와,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토론을 몇 번 했냐? 13번 했는데 시간 합쳐보니까 몇 시간이야. 4시간 반이나 토론했어. 정말 많이 배웠다. 이렇게 돼서 합리적 대화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분열과 갈등, 폭력에 대한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사하고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걱정과 보고서와 조사 보고서나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면은 일상의 수준과 사회 집단 간의 문제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없으면은 이제 2차, 3차, 4차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원의 문제, 농업의 문제 등등 연결된 위기 조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돌이켜보면 대한민국과 같은 생산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허둥지둥 됐던 거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요 별거 아닌 마스크가 없어서 허둥지둥 되고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고 배급제를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지금의 생산력에 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무적의 군사력이 있어요. 이 군사력 하나면은 중규모 국가 10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요. 그 미국의 태평양에 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인데요. 항공모함 한 척하고 그 주위를 호위하는 구축함 10척에서 15 정도의 요 전단 한 군사력이면 웬만한 나라 10개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군사력입니다. 여태까지
그 항공모함 전단이 떠서 그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항공모함 마비시킨 거 아시죠? 자, 이거 역설적인 상황인데 무슨 뜻이냐면 저희 지금까지 근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위협은 적이 군사력을 갖고 침략하는 것이 최대의 위협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책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이. 근데 지금 코로나19에는 최대의 위협이 그게 아닌 게 됐어요. 기후위기 시대에는. 지금 바닷물 상승이 지금처럼 하게 되면 2030년도 정도에 수천만 명에서 1억 가까운 이재민을 예상해야 됩니다. 저희가 2030년 정도 되면 지금 코로나19에 마스크 갖고 허둥지둥 됐던 이러한 자원 활용과 국가 재정에 대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는 지금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의 평화교육에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생태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해서 모두의 안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peace as commons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가 모두의 권리이자 모두의 존재 양식으로서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그 장애물, 핵심적인 장애물이 뭐냐면 냉전 시기 때 만들어진 협소한 안전관, 이름하여 국가안보론이고요. 국가안보론의 이제 일상적인 형태가 힘을 통한 평화인 거죠. 힘을 통한 평화. 그래서 역사교육하고 평화교육하고 접목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미 학습자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90% 이상 힘을 통한 평화밖에 없다라는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평화에 대해서 교육해 봅시다라고 진입하는 거거든요. 일상이 그렇게 점철돼 있어요.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합리적인 평화다라고 점철돼 있어요. 정치학에서 현실주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압도적인 세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 냉전 시기 때 만들어진 국가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 대한 안전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과제가 들어와야 되고요. 평화교육이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에서 지금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인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표해야 되고 정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사비 줄이고 항공모함 만들지 말고 병원 더 지어야 되고요. 마스크 생산 설비나 약 생산 설비나 이런 거 예비로 준비해야 되고 1,000만 명에서 1억 명을 넘나드는 이재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함께 살지 얘기해야 되고 호주 앞바다의 산호초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동해와 남해의 생태계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발상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투표자들이 발상전환을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안보에 대한 사상, 이념의 대전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광개토항, 위대한 이순신과 같은 역사 교육으로는 이 전환을 이룰 수 없어서 저는 역사 교육과 평화 교육의 접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분 남았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잘 지켰네요. 여러 가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설명상으로 요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지식 전달형 그다음에 교사나 강사 중심형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공동체에 서로 배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5가지 접근 방식, 참여적, 대화식, 문화예술적, 그다음에 비판 창조적, 낯설게 하기, estranging으로 하는 그래서 낯설게 하기, 깜짝 놀라게 하는 작용,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낸 작용, 요 5가지를 어떤 아까 큐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하고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큐레이터하고의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이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하는 사람은 교육을 큐레이션으로 생각하셔서 교육이 이 5가지의 어떤 발현 방법으로 잘 큐레이트 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 능력이 이런 크리에이션이 있으면 자기 경험을 자기 표현하면서 서로 관찰하고 느낌이 올라오고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의문이 많아지고 사유성이 생기고 거기에 예술성이 보태지면서 함께의 배움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저희 아까 평화는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개별 스토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저는 100% 동의하고요. 이게 구조적 분석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이제 강조를. 여기서 많은 평소에 10가지가 보였으면은 한 1시간, 2시간 안에 100가지의 요소가 관찰되도록 하면은 그 요소 안에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패턴이 보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특징을 체험함으로써 구조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페다고지컬한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부 진행하면서 조금 시간은 오버됐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 이대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션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